봅시다. 자, 여기 얘의 그래프가 그 역함수의 교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3루트 2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700번 숙제 봤죠?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딱 시작점 잡아주고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근데 걔 역함수랑의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 y는 x라는 직선을 여기다 하나 그어줘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교점의 개수가 아니라 요 거리였구만. 여긴 얘가 3루트 2였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는 요거를 알파, 요거를 베타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개를 연립한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소리고, 그리고 또 무슨 정보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요 길이가 3이겠구만 이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3루트 2였으니까요.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식을 루트 3x 더하기 a 더하기 1은 x라는 식을 세워줍니다. 여기서 이 식이 등장한 이유 알겠나요? 볼게요. 여기는 이 식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y는 요 녀석과 y는 요 녀석을 연립한 식입니다. 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돼야 해요. 이런 얘기고요. 알파랑 베타 가지고 장난치고 싶잖아. 지금 두 근의 차 가지고 장난치고 싶잖아.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싶잖아. 여기는 요거 넘겨가지고 양변 제곱하면 2차식이 될 거잖아. 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제곱하면 3x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겠죠. 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두 근의 차 공식을 써주면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니까 25 마이너스 4 플러스 4a가 여기는 요 녀석이 3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이 9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a 값 구해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됐죠? 좋습니다. 또 질문? 자,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유리식과 무리식과 그다음 곱셈공식 변형과 이런 거에 대한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얘를 줬고 왜 얘를 줬을까? 여기는 요 녀석과 지금 더하기 4를 한 거랑 그 관계를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a분의 1 전체 제곱에다 더하기 4를 하면 당연히 뭐가 돼요? 이거는 a 더하기 a분의 1 전체 제곱이 됩니다. 라는 곱셈 공식의 가장 기본적인 변형 중에 하나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절대값 뭐가 되고 a-a분의 1이 될 거고 요 녀석은 뭐가 되겠어? 요 녀석은 절대값 a 더하기 a분의 1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괜찮니? 그러면은 일단 요 녀석을 봐봐. 요거. a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는 얘가 더 클까? 여기는 얘가 더 클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고 얘랑 얘는 그냥 더한 건데 얘는 지금 음수니까 둘 다 음수니까 알아서 음수가 되겠네. 뒤쪽에는 뭐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게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붙어서. 이제 문제는 이제 요 녀석인데 자, a가 더 클까? a분의 1이 더 클까? 이거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현재 지금 뭐야? 저기는 저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였어요. 그죠? 됐어? 그러면 a분의 1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되겠어? 작겠죠. 이해됩니다? 됐어? 모르겠어. 다시. a가 0에서 마이너스에서 0 사이야. 걔를 뒤집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만약 b가 있었는데 b가 0에서 1 사이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b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 b분의 1이라는 건. 1보다 크겠죠. 이해됩니까? 혹시 이거 헷갈리는 사람? 정말 정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프로 아예 안 헷갈리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a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현재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는 얘가 현재 0이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러면 a의 범위가 여기에 있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 녀석 a분의 1의 범위는 요 녀석이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가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A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얘보다 더 어때? 큰 애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애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니까 얘가 더 큰 애요.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A-A분의 1로 나올 테니까 샥샥 없어지고 얘는 2A가 되는구만.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습니다. 또 질문. 좋아요. 자, 이런 문제를 딱 봤어. 일단은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얘랑 얘를 봤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처음에? 뭘 해야겠구만. 이런 생각이 딱 드니. 응? 뭐라고? 더해요. 그리고 또 곱해요. 더해요, 곱해요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 왜? 두 개는 무슨 관계니, 얘들아? 켤레 관계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를 더해봐. 그럼 x 더하기 y가 얼마가 되지? 3이 되죠. 그 다음에 x, y는 얼마가 되죠? 1이 되네요. 됐습니다. 4분의 9 마이너스 5니까 4분의 4가 되면서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과 곱을 되게 심플하게 나타낼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야. 켤레 관계는 항상 합, 곱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죠? 켤레 관계는 뭘 기준으로? 합, 곱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기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긴 요 녀석의 값이 궁금한데 여기는 얘의 값은 현재 몰라. 그냥 잠깐 K라고 놔보자. 모를 때는 그냥 K라고 넣는 게 최고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둘 다 무슨 수라는 확신을, 양수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 누가 더 커요? 실제로 X가 Y보다 더 크다라는 확신까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됩니다. 왜냐면 나는 여기는 얘에서 이제 이거 뭐 할 거냐면 양변 제곱할 거야. 오케이? 양변을 제곱할 거야. 일단 K가 양수라는 보장을 가지고 있니? 생각해보면 당연히 양수겠죠. 왜냐면 X가 더 컸으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지? K값은 양수일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 이 양변 제곱해보면 이 X에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 Y까지 될 거고 마이너스 2배의 루트에 이 X에다가 루트 이 Y가 될 거야. 여기는 이 녀석이 K의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됐어? 그랬을 때 요거 두 개를 합쳐버리려고 하고 있어. 근호 두 개를 합치려고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음수의 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둘 다 음수였다면 마이너스가 달라붙어야 되고요. 둘 다 음수가 아니었다면 괜찮은 건데 여기서는 x랑 y가 둘 다 양수였으니 마음 놓고 내가 합쳐버려도 괜찮겠군요. 4루트 xy로 표현해도 괜찮겠군요. 얘는 2로 묶어서 x 더하기 y로 표현해도 괜찮겠군요. 그럼 여긴 얘가 3이었으니까 6, 여긴 얘가 1이었으니까 4, 6에서 4 뺀 거니까 2가 되겠죠. 그 값이 k의 제곱이라는 소리니까 k 값은 뿔마 루트 2가 될 게 분명한데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건 곱셈 공식 변형 문제죠. 쉽게 말해서 곱셈 공식 변형, 곱셈 공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합곱.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 이번 시험 범위랑도 상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미안해요. 됐나요? 다음 질문 봅시다. 자, 14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자. 자, 여기는 요거의 역함수를 얘라고 했을 때 우리 요렇게 돼 있는 요런 상황을 구해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는 어때요? 항등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f의 인버스에다 3을 넣어주세요. 그냥 단순히 요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역함수 구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해봤지만 좀 되게 귀찮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루트 2x-3이라는 게 그냥 3이 되는 그 x값을 찾을 거야. 2x-3이 9가 됐으면 좋겠네. x는 몇이네요? 6이네요. 그죠? 얘는 6이 됐으면 좋겠네.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됩니다. 별 내용 아닙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요. 좋아요.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고요. 뭐 크게 어렵게 느껴질 만한 문제는 요 문제가 있겠네요. 자, 요건 이제 범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괜히 되게 어렵게 느껴질 만한 문제인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찬찬히 한번 봅시다. 얘는 1을 가지고 나눠져 있고 1보다 큰 쪽에서 어때? 1보다 큰 쪽에서는 시작점이 0,1이잖아. 시작점이 0,1이고 얘는 몇 번 그래프로? 얘는 4번 그래프로 그려질 운명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만 그리면 되니까 실제 그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는 얘 값은 실제로 1을 집어넣어 버리면 0이 되니까 여기에 y 값이 현재 0이었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시작점이 뭐야? 1,0이잖아. 시작점이 1,0인데 얘는 지금 몇 번 그래프니? 2번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질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그냥 그래프 다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찾는 거야. 여기는 이걸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F에다가 다시 여기는 이 녀석을 봤을 때 F 인버스 오브 F 인버스에다가 지금 A를 집어넣었더니 9가 나왔다는 소리는 결국 F 인버스 오브 F 인버스의 전체 인버스에다가 9를 집어넣은 결과가 A가 나왔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근데 F 인버스 오브 F 인버스의 인버스는 요거 순서 바뀐다고 해도 어차피 F 오브 F가 될 거 아니야. 거기다 9를 집어넣은 게 A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F9, 9는 여기 1보다 큰 거니까 처음에 여기다 넣어야겠죠? 9를 집어넣으면 어디다 넣는 거야? 1보다 큰 거니까 저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몇이 되겠네? 마이너스 3이 되나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됐죠?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값이 마이너스 2였고요. 사실 이제 F에다 마이너스 2 넣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는 한 이쯤에 있겠지 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를 넣은 거니까 얘는 루트 3이 나오겠네. A 값은 루트 3이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좋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죠? 항상 그래프는 그려가면서 같이 해석을 해주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유형 15번. 보자. 이건 뭐 그냥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그냥 짬뽕시킨 문제라서 그냥 각각의 개념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되게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로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 없어 보입니다. 오케이? A, B, C 뭐 부호 다 충분히 조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조사한 걸 토대로 해결하면 된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고 유형 16번에 좀 힘을 실어줄 생각입니다. 유형 16번 이게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다 별표를 꼭 쳐주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일단은 얘들아 봐봐.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함수들이 있을 거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이렇게 부분적으로 잡혀있는 그런 함수가 있을 거야, 시연아. 그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게 있고 실수 아닌 게 있었을 때 우리는 정의역이 실수인 건 그렇게 막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거든. 근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건 되게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돼. 알겠지? 그래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건 반드시 뭐 해주세요? 그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죠? 주어져 있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려주세요. 다시 반드시 그려주세요. 뭐라고요? 반드시 그려달라고. 알았죠? 그걸 그려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잘 봐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일부러 틀릴 거예요. 일부러 틀릴 거야. 너희가 지금 어디서 틀렸는지를 찾아내면 돼. 나는 이걸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어서 틀릴 거거든. 오케이? 너희가 한번 찾아보자. 알겠죠? 일부러 계산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알겠지? 내가 계산 실수하면 그거는 바로 잡아주세요. 오케이? 자, 일단 봐봐. 여기는 요 녀석과 여기는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대. 그래서 나는 일단 1-x, 그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요걸 가지고 지금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우리가 2차 방정식 입장에서 판별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좋겠다. 1-x가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kx에다 플러스 k제곱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넘겨서 k제곱 마이너스에 2k-1의 x에다가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고 생각할 거고 이 녀석의 판별식을 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봤더니 얘는 2k-1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배에 k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여기는 얘가 4k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4k에다가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4가 되니까 더하기 5가 되면서 0보다 크거나 컸으면 좋겠어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4분의 5보다 더 작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됐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풀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풀었더니 얘가 답이 아니라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부터 너희가 뭘 찾으면 돼? 지금 이 문제의 오류를 찾으면 돼. 왜 이런 오류가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서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너희가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봐. 그러면 왜 얘가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번 너희가 풀어보면서 왜 틀렸는지 찾아보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려보게 되면은
요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을 때, 얘는 지금 1, 여기서 지금 시작점을 가지고 얘는 이렇게 지금 2번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지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k였으니까 여기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는 요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요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서 요거 이렇게 돼 있는 얘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요 사이에 이렇게 지금 k가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어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요렇게 돼 있는 거부터 요렇게 돼 있는 거 요 사이에 이렇게 k 값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됐어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왜 답은 이렇게 나왔을까? 왜 계산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얘보다 크다가 돼야 되니까 k는 1보다 크다가 일단은 잡혀야 되고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잡히면서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왜 그럴까? 지금 계산 중에서 뭐가 논리에 오류가 있었을까? 일단 첫 번째 얘에서 얘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얘에서 얘로 가는 거, 얘에서 얘로 가는 거, 여기는 얘에서 얘로 가는 거. 이거는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디에 오류가 있냐면 여기에서 요쪽으로 가는 거. 다시 여기에서 요쪽으로 가는 여기는 얘에 오류가 발생을 한 거거든. 근데 여기는 얘는 이거 제곱한 거니까 맞잖아요. 똑같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동치 관계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개가 똑같은 조건인가요? 도 되게 중요하거든. 실제로 여기는 이거랑 똑같은 조건이니 그래서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사실 얘를 제곱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녀석을 제곱해도 만들 수 있냐면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하는 요 녀석을 제곱해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 맞아요? 어차피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제곱하면 양수가 될 테니까 얘를 제곱해도 얘가 되고 얘를 제곱해도 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는 얘랑 얘,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이 합쳐진 식이 이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은 뭔데? 여기 저기는 초록색은 뭔데? 이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게 된다면 어때요? 지금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옆으로 누워져 있는 저 형태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얘보다 더 어때? 작아요 했을 때 계속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맞거든. 그치? 계속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얘 문제는 오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생겨버리는 거야. 전혀 오류가 없어. 그죠? 다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맞거든. 근데 실제로 내가 관찰하고 싶은 대상은 요 위의 그래프였지 요 아래 그래프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었지 요 녀석은 지금 내가 배제를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렇죠? 양변을 제곱하는 이 와중에 여기에 지금 동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 그러니까 여기는 얘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요 그래프도 같이 포함되면서 얘와의 교점을 여기서도 지금 체크를 하고 가는 그런 상황으로서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얘는 되게 위험한 풀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꼭 반드시 그려줘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줬다면 뭘 찾으면 돼요? 아, 여기는 요 점. 얘는 지금 1,0을 지나는 k 값을 찾아주세요. 0,1을 지나는 k 값을 찾아주세요. k 값은 1이 될 겁니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또 뭘 찾아주세요? 접하는 순간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접하는 순간을 찾아주세요. 접하는 순간을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4분의 5가 됩니다를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거기는 걔보다는 어때야 되겠어? k 값이 더 작아야 두 점에서 만나겠죠? 접하는 순간을 찾은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런 결론을 스스로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라는 이런 거를 사용하면 되게 위험하다. 판별식이 0인 거 정도는 사용해도 괜찮지만 0보다 작아요는 사용하면 되게 위험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하는 순간 찾아줄 거야. 그때 k 값이 얼마였어? 얘가 4분의 5였어. 그때 k 값이 1이었어.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가 되는 건데 얘는 포함될 거고 얘는 포함되지 않을 거야. 까지 너희가 스스로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쪽 문제가 진짜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어려울 게 별로 없는 게 실제로 어렵긴 하지만 어려울 게 별로 없는 게 그냥 우리는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래프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오케이?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정확하게 너희가 판단할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이 문제들을 너희가 한번 이번에 숙제로 풀어보면 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했죠, 지금. 요거 했으니까 8번, 9번, 10번 이렇게 3개 있네. 지금 빠르게 한번 풀어보자. 볼게요. 일단은 요거부터 천천히 해보자. 얘가 접할 때 A 값을 구해주세요.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뭐가 됐든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마이너스 이거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죠? 접하는 상황이니까 결국 그냥 어쨌든 판별식을 써야 되니까 루트 3x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a를 할 거고 여기서 제곱하면서 한 번쯤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여기 얘를 제곱하면 얘가 3x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4a x 플러스 4a 제곱이 될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요 녀석에 대한 생각. 아, 여기는 얘는 지금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된 것도 있었을 거야. 라는 생각, 제곱하면서 저런 것도 생기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 번쯤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제 판별식을 쓸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을 쓴다면 여기서 이 노란색 그래프랑 접하겠니? 이 흰색 그래프랑 접하겠니? 당연히 흰색 그래프랑 접하겠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도 문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겠구나라는 해석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넘겨가지고 판별식이 0입니다를 만족하는 A값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니까 여기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고.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9번, 709번 문제 보자. 얘가 또 마찬가지네.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 하나 그려주고 한 점에서 만나도록이니까 접하는 순간이랑 요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얘네들이 전부 다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는 일단은 얘랑 얘랑 뭐 할 거야? 연립을 할 거야. 루트 3x-3이 x 더하기 a가 됩니다. 연립해서 여기서 판별식이 0인 a 값을 찾아주면 그게 여기는 요 값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아래로 되는 거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한 거야. 이 점일 때 a가 궁금한 건데 얘가 지금 3,0이었잖아. 그러니까 3,0이 되려면 그때 a 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건 다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녀석들은 일단 다 되는 거구나. 다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남은 두 개가 남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접하는 a 값이었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판별식이 0이 되는 a 값 구해서 나머지 하나 골라주면은 그 남은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얘는 뭐래요?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교점이 빵개입니다. 이렇게 줬대요. 그러니까 교점이 빵개니까 결국 얘도 마찬가지 뭐 할 거야? 그래프 열심히 그려줄 거고요. 그래프 열심히 그려줄 건데 교점이 빵개가 되는 건 접하는 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경우밖에 없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접하는 걸 생각할 때 이렇게 돼 있는 얘랑 또 상관없으니까 여전히 판별식이 0인 것만 찾아주면 끝나는 거고 판별식이 0이 되는 K값 구해서 그 K값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식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꾸 해석하는 그런 습관들을 찬찬히 잘 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드디어 이제 다 끝났어. 함수 부분 이제 드디어 끝났어. 이제 완전 새로운 파트 이제 경우의 수로 넘어와서 이쪽부터 차근차근 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경우의 수로 처음 이제 들어가는 날입니다.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걸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경우의 수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자, 경우의 수. 이 단어에서 하고 싶은 건 뭘까? 뭘 하고 싶을까? 중학교 때도 경우의 수 했었잖아. 그죠? 거기서 뭐 했었어? 경우의 수를 그랬죠. 세려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뭐야? 센다.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목적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큰 포인트는 중복 없이 세고 싶고 빠지는 거 없이 세고 싶어. 그죠? 정확하게 한 번씩만 따다다닥 세고 싶어.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긴 얘는 빠짐 없이 센다.
또 뭐 없이 중복 없이 센다. 이게 목적이다. 경우의 수를 배우는 목적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그 경우의 수라는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의 수의 핵심은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 뭘 기준으로 셀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될 거거든. 뭘 기준으로 셀 거냐. 되게 쉬운 얘기인데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오케이? 다시 봐봐, 얘들아.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세 종류의 분필을, 세 개의 분필을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의 분필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세 가지가 될 거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색깔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되겠어? 두 가지가 되겠지. 봐봐. 똑같은 대상을 놓고 똑같은 시행을 하는데 거기서 결과가 어때? 달라지지. 경우의 수가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그 기준이 뭘까? 라는 거야. 그 기준이 뭘까? 처음에는 이거랑 이거 다 각각 하나씩으로 내가 다르게 셌었잖아. 그죠? 근데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거 두 개를 하나로 셀 거고 이거 하나는 그냥 하나로 셀 거니까 총 두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셀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아까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는 첫 번째는 세 개로 센 거고 두 번째는 두 개로 센 거니? 를 정확하게 아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는 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가 기준이 되는 거야. 항상. 차이가 있니? 없니? 다시 똑같은 세 개의 분필이 아니잖아. 이거 세 개는 다를 거야. 이건 두 개 색깔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모양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스난 정도라든지 조금씩 다를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애시당초 다른 거야. 그렇죠? 이것까지 생각하면 이거 세 개는 다 다른 거니까 이 세 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얘는 하나씩 센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하나씩 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색깔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하나의 색을 고를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뭐야? 같은 색이죠. 그럼 여긴 얘는 몇 가지로 세야겠어? 한 가지로 세야겠죠. 그러니까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잡혀 있다는 소리니 얘들아. 기준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얘는 차이가 있니? 로 기준이 잡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얘는 다르게 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차이가 괜히 왜 내가 한자를 썼을까? 차이가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한 가지로 셀 거야 라고 하는 이 차이의 유무에 따른 기준이 분명히 명확하게 잡혀야 됩니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너희가 중학교 때 뭘 했었냐면 이런 걸 했었죠. 한 학급에 10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명에서 내가 뭘 할 거야? 3명, 다시 2명이라고 2명을 뽑을 건데 똑같이 2명을 뽑긴 할 거거든. 그런데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경우의 수는 10 곱하기 9로서 접근을 했었죠. 그치? 그러니까 반장이 될 녀석 10명 중에 한 명을 뽑았을 거니까 10가지가 될 거고 그냥 부반장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하나를 빼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야. 근데 똑같이 2명을 뽑는데 그냥 단순하게 임원 2명을 뽑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경우에서는 10 곱하기 9를 한 거를 2로 나눴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얘를 2로 나눴었지. 그 2로 나눴던 이유가 뭘까? 를 생각해봐. 2로 나눈 이유가 뭘까를 정확하게 생각해봐.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여태까지 한 말을 기준으로 다 들어가요. 다시 봐봐. 중복 없이 세야 되지. 빠짐 없이 세야 되지. 차이가 있어 없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지. 됐어? 그럼 잘 봐. 첫 번째 자리에 한 명을 뽑을 거고 두 번째 자리에 한 명을 뽑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A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여기 B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여기 있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애를 내가 반장으로 취급하고 두 번째 애를 부반장으로 취급을 해버린다면 두 개는 엄연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세는 게 맞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10가지가 되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9가지가 되기 때문에 얘는 10 곱하기 9로서 셉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얘 임원 2명을 뽑는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A가 들어온 경우랑 여기에 B가 들어온 경우 그리고 여기에 B가 들어온 경우랑 여기에 A가 들어온 경우는 어때? 차이가 없죠.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된 경우랑 이렇게 된 경우가 지금 뭐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를 하나로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내가 10 곱하기 9로 세버리면 뭐가 발생해버린 거야? 중복이 발생해버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복을 제거해야겠죠. 다 몇 개씩 중복이 생겼겠어? 다 2번씩 중복이 생겼을 거야.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것만큼 다 중복이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걔를 2로 나눠줌으로써 중복을 제거해서 차이가 없는 건 하나로 세게끔, 오케이? 차이가 없는 건 하나로 세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라고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셀 때는 항상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나는 빠짐없이 세려고 노력할 거고 중복 없이 세려고 노력할 거야. 중복이 있으면 거기는 걔를 다 제거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경우의 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가장 처음 배우는 게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한 번씩은 다 들어봤잖아. 중학교 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얘기는 다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더하는 거고 어떤 경우는 곱하는 거야 라고 해서 각각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더할 거고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곱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야. 됐어? 근데 그거를 이제부터 완전히 잊어버려요. 알겠죠? 됐어? 완전히 잊어버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부 다 뭐 할 거야? 더 할 거야로 생각해. 됐어? 경우의 수는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더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어? 근데 선생님 계산하다 보면 좀 전에도 곱했잖아요. 그죠? 좀 전에 10 곱하기 9를 했잖아요. 그럼 그 곱하기를 한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은 얘들아 곱하기라고 하는 기호가 왜 나온 기호니? 곱하기라고 하는 요렇게 곱하기라는 기호가 왜 나온 기호니? 얘는 왜 나온 거야? 여러 번 똑같은 걸 계속해서 더할 때, 그죠? 계속 똑같은 걸 더할 때 그 더하는 걸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라는 기호를 썼던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하려고 하면은 얘는 2가 5번 더한 거야 라는 의미에서 곱하기라는 기호를 사용했던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 일단 합의 법칙은 그냥 경우가 2개 있으면 걔를 더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더할 건데 걔는 똑같은 걸 계속 더할 게 분명하니까 얘는 곱하게 되는 거야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요. 선생님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너희한테 그 학생들한테 받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이거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에요. 너희 입장에서 제일 많이 헷갈릴 만한, 그지? 이렇게 막 2개의 경우의 수가 있었어. 아까 19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2개 아까 곱했었잖아요. 거기는 걔를 더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다면 맨날 너희는 뭐 해야 돼? 찍어야 돼. 그치? 곱하거나 더하거나. 이번엔 곱해서 풀어봤더니 맞았어. 맞았어. 근데 저번에는 내가 더해서 풀어봤더니 틀렸어. 그럼 지금 곱하는 거였네. 하고 그냥 넘어. 둘 중에 이지선다로 그냥 찍는 2분의 1의 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죠? 근데 선생님이 너희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 찍지 마세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야. 곱의 법칙이 저렇게 형성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선생님이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거야. 여기 A라는 곳에서 B까지 가고 여기 C까지 가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 경로가 요렇게 지금 요렇게 3가지가 있고 요렇게 경로가 2가지가 있었어. 나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쳐보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는 3가지고요. B에서 C로 가는 경로의 수는 2가지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긴 얘는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잘 봐봐. 얘가 얘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얘를 선택했다면 2가지죠. 얘가 얘를 선택했다면 2가지죠. 그럼 얘는 결국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 여기는 이 2라는 숫자가 몇 번 나왔어? 3번 나왔지. 3번 나왔던 그 이유는 뭐였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즉 여기는 요만큼 나올 수밖에 없었겠네. 결국 2를 몇 번 더할 수밖에 없었겠네. 3번 더할 수밖에 없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얘네들은 뭘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곱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해석을 있잖아. 너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경우의 수라는 거를 기본부터 착실하게 잡아가려면은 직접적으로 너희가 당연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저거 두 개는 당연히 곱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구나. 왜? 쟤는 2씩 3번 더할 게 분명하니까 얘는 당연히 3 곱하기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의미의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한 거야? 전부 다 뭘로 하는 거라고? 합으로 하는 거라고. 전부 다 합으로 하는 거라고. 그런데 곱의 법칙은 뭐 일대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일괄적으로 한 방에 다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 그렇죠? 일괄성을 가질 수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해도 두 가지일 거고 얘를 선택해도 두 가지일 거고 얘를 선택해도 다 두 가지일 테니까 두 가지씩 몇 번 나올 거야? 3번 나올 게 분명해. 일괄적으로 다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기는 걔는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보기보다는 그냥 3 곱하기 2로 바라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게 곱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 단계를 더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서 4개짜리 이런 D가 있었어 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얘는 4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질 텐데 얘네들은 또 어떻게 했어? 다시 한번 또 곱해줄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결국엔 6가지라는 사실을 알아냈잖아. 그럼 그 6가지마다 4, 4, 4, 4가 나올 테니까 4가 총 몇 번? 6번 더해질 게 분명하죠. 그럼 여기는 얘 결과에 다시 얘는 곱해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곱해지는 거야라는 생각을 너희가 스스로 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말할게. 곱하는지 더하는지를 찍지 마세요. 알겠죠? 찍지 마. 너희가 직접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너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생각이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잡히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얘는 당연히 곱하는 거구나, 당연히 더하는 거구나. 이게 너무나 당연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알겠죠? 계속 외우는 느낌이 아니라 얘는 한 번에 이어져 있는 거니까 곱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란 소리야. 알겠죠? 너무 당연하게 얘는 당연히 곱해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수학에서 너희가 경우의 수가 어렵다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거든. 어렵다는 말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풀랬었어라는 그 기억에 의존해서 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때?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야.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선을 2개를 더 그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을 3개를 더 그었어. 라고 생각을 해보자. 어려워졌죠. 그렇지? 갑자기 되게 어려워졌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A에서 출발해서 결국 B에 도착하는 그 경로의 수가 총 몇 가지가 될까요? 이걸 내가 세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A에서 출발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5개란 말이야. 그럼 그 5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얘가 또 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데 또 5개.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니 없니? 당연히 없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5 곱하기 뭐로써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당연히 고의 법칙은 쓸 수 없는 게 맞네.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내가 그렇다고 일일이 하나씩 셀 거야? 그럼 너무 빡세잖아. 그럼 뭐가 생길 확률이 높아? 빠지는 게 생길 확률이 높고 중복이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노가다 하는 건 당연히 어때? 불편해요. 그렇지? 너무나 힘든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얘기, 제일 중요한 얘기. 빡셀 때는, 빡세라는 생각이 들면 얘는 뭐 한다? 우리는 항상 분류하는 자세를 가져가자. 분류한다라는 거의 의미가 뭐겠어? 정리정돈을 잘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리정돈을 잘하면 뭐가 생겨? 빠지는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 빠짐없이, 그다음 중복 없이 셀 확률이 높아지겠지. 미리 상황 자체를 크게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난 요만큼만 가지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즉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만큼으로 내가 적절하게 상황들을 분류해 놓고 생각한다면 주어져 있는 상황을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 얘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가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A에서 출발해서 다이렉트로 C로 갔다가 D로 가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A에서 출발했다가 B로 갔다가 다이렉트로 D로 가는 방법도 있었을 거야. 이거 말고는 없잖아. 그럼 벌써 분류는 끝난 거야.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가 됩니다. 로 분류를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뭘 할 수 있겠어?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였으니 또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2가지였으니 C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가 4가지였으니 A, B, C, D를 통해서 가는 방법은 3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될 게 분명하군요. 라고 되게 쉽게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였으니 C에서 D로 가는 거 여전히 4가지였으니 얘는 2 곱하기 4가 될 거야 라고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A에서 B로 가는 거 여전히 3가지에다가 B에서 D로 가는 거 여전히 3가지였으니 얘는 3 곱하기 3으로서 일괄적으로 여전히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됐나요? 그럼 빠짐없이 중복 없이 하나씩 다 센 게 되겠지라는 확신을 내가 할 수 있잖아. 됐나요? 그러면 이거 3개를 다 뭐 해버리면 답이겠어? 더해버리면 답이겠지. 어차피 목적은 다 뭐였다고? 더하는 게 목적이었다. 결론은 더하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이걸 또 곱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이런 경우 다 더하려고 지금 분류를 해놓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요 칠판에 선생님이 요만큼 써놓은 여기는 얘가 경우의 수의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됐어? 다시 뭐라고요? 경우의 수는 뭐 하고 싶은 단원이라고? 결국 세고 싶은 단원이라고. 하나씩 한 땀 한 땀 열심히 세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빠지는 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상황이 복잡해져. 선생님이 빡세라고 해놨는데 빡센 게 아니라 복잡해 라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뭘 해주세요? 분류를 해주세요. 분류를 해서 천천히. 이건 우리가 어디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행동이야. 그냥 우리가 다항식 같은 거, 뭐 함수 이런 거, 방정식, 부등식 풀 때도 충분히 하고 있잖아. 절대값을 발견했어요. 그럼 걔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니까 뭐 할 거예요? 분류할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문자로 주어져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 녀석이 어디에 위치할지 모르니까 뭐 할 거예요? 분류할 거예요. 됐습니다. 대신에 빠짐없이 다 모든 경우들을 다 분류할 거예요.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분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되게 많이 연습하고 갈 수 있어요. 상황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여기서 키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주어져 있는 상황을 이렇게 째려봐요. 이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의 상황을 먼저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는 얘는 일괄적으로 처리하기가 좀 힘들겠네. 난 최선을 다해서 쉽게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처음에 해주는 게 좋을까? 얘를 경로별로 A에서 B로 갔다 C로 갔다 D로 가는 이런 각각의 경로별로 분류를 해놓으면 훨씬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스스로 분류를 해보고 분류한 결과에 대해서 얘가 빠짐이 없나? 중복은 없었나?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보고 알겠나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직접적으로 하나씩 해가면서 그걸 가지고 너희가 그런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연습을 이쪽 단원에서 충분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걸 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보고 도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무너져보고 그다음 다시 한번 수정해보고 또 점점 나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용감하게 하나씩 써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이 처음에 짜놨던 그 계획이 뭐가 잘못됐는지 분류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중복이 생겼고 뭐가 빠지는 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을 계속 해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인 시각을 키우는 그런 느낌의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되게 유용한 단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냥 단순히 수학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갖겠다라고 생각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실생활에서도. 알겠니? 좋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요거는 찍어 놓을까요? 일단 찍어서 올려줄게요. 그 다음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생각을 해볼 건데 기본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바로 유형 쪽으로 가볼 거야. 합의 법칙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얘는 그냥 순수하게 뭐 하는 거야? 노가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나올 수 있는 눈의 수가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대충 하나, 여기서 대충 하나 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걸 찾아준다. 뭐 여기서 3 하나 골라볼까?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5 하나 골라볼까? 라고 해서 4가 됐어. 4의 배수가 됐어.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그냥 아무거나 막 골라버리면 당연히 빠짐이 생길 수 있고요. 중복이 생길 수 있고, 그치? 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주면 좋겠다고? 분류를 해주면 좋겠다고. 얘는 2개 더한 게 4인 경우랑 2개 더한 게 8인 경우랑 2개 더한 게 12인 경우 딱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분류를 해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얘가 첫 번째 게 뭐 A였고 두 번째 게 B였다면 2개 더한 게 4였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되겠어? 여기는 얘가 될 수 있는 게 1 아니면 2 아니면 3밖에 없겠죠. 됐어? 이 뒤에 건 셀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야. 그냥 여기는 얘가 가능한 것만 세면 되겠죠. 1, 2, 3, 3개 가능하겠네. 그냥 이렇게 되는 거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A 더하기 B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8이 됐으면 좋겠어. 일단 그럼 A는 몇부터 시작해야겠네? 2부터 시작해야겠네. 왜냐면 주사위였으니까 얘가 최대 6까지 가능한 거니까. 얘는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 6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됩니다? 5가지가 됩니다.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죠? 일일이 한 땀 한 땀 다 구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구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세 번째 건 뭐야? 이거는 그냥 뭐 12가 되는 건 66, 12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가 되겠지. 다 더하면 9가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주면 돼요. 그럼 빠지는 게 없을 게 분명하고 중복되는 게 없을 게 분명하니까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자, 방정식의 개수, 순서쌍의 개수, 방정식의 해의 개수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아까 문제랑 좀 비슷하죠. 좀 전에 선생님이 A 더하기 B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풀었었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봐봐. 지금 2x 더하기 5y 더하기 3z는 16입니다. 이거 잘 봐, 얘들아. 잘 봐. 알았죠?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무슨 조건까지 쓸까 하면 정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들도 막 사용하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최선을 다해서 난 쉽게 풀려고 노력할 거야. 아무거나 넣는 느낌이 아니라.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여기서 x의 변화가 영향이 큰가요? y의 변화가 영향이 큰가요? z의 변화가 영향이 큰가요? y의 변화가 영향이 제일 크죠. 그럼 영향력이 제일 큰 걸로 분류를 하게 되면 내가 몇 개 분류 안 해도 괜찮지. 이해됐어? 그리고 우리가 청소를 할 때 큰 것부터 막 치워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걸레질을 하죠. 걸레질을 하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먼지 닦는 거지. 그러니까 요따만한 거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거든. 근데 청소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먼지부터 닦았어. 걸레질부터 했어. 큰 걸 옮겨. 그럼 뭐가 떨어져? 먼지가 떨어져. 그죠? 그럼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정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녀석을 먼저 생각을 해주는 거고 거기 있는 개를 기준으로 뭐 해주세요? 분류를 해주세요. 얘는 자연수가 아니라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네. 그럼 y라고 하는 요 녀석이 될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렇게 총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 4가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 다음에 실제로는 어때? 얘가 3이었으면 15가 되니까 여기서 안 나오는 건 알 수도 있어. 미리 알 수도 있어. 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미리 알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그냥 모르고 일단 크게 y만 보고 분류를 했다는 거야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실제 이 상태에서는 2x 더하기 3z가 뭐가 돼? 1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잖아. 됐어요? 이 상태에서는 얘가 0이었을 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처음에 내가 이렇게 분류해서 이 상황을 만들었을 때 여기서의 경우의 수를 세고 싶은데 여기도 막 아무거나 막 넣는 게 아니라 찬찬히 한번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봐. 잘 봐봐. 이 16이라는 수는 뭐야? 짝수죠. 2x는 짝수죠. 그럼 당연히 z는 짝수일 수밖에 없겠네. z가 홀수라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z는 짝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건 0 아니면 2 아니면 4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 녀석이 지금 0이었을 때 x값 해결되겠죠? 그 다음에 2였을 때 해결되겠죠? 그 다음에 4였을 때 해결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몇이었을 때? 얘가 5가 됐을 때는 5는 아니잖아. 6이 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총 몇 가지밖에 없었어? 3가지밖에 없었어.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은 몇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3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1이었다면 현재 2x 더하기 뭐가? 3z, 요 녀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11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여전히 요 녀석은 짝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홀수잖아요. 그럼 얘가 홀수여야겠네요. 그럼 Z가 홀수일 수밖에 없겠네. 그럼 될 수 있는 건 얘는 1, 3, 5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1이었을 때는 해결 가능하겠지? 3이었을 때는 해결 가능하겠네. 그 다음에 5였을 땐 안 되죠. 얘는 몇 가지? 2가지가 되겠네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얘가 2였을 땐 어때? 2x 더하기 3z가 뭐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10이 빠져나간 거니까 6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전히 얘는 짝수일 수밖에 없겠네. 얘가 짝수였으니. 그럼 여기 얘가 될 수 있는 건 0 아니면 2. 0 아니면 2. 몇 가지가 됩니다? 2가지가 됩니다. 마지막 2x 더하기 3z가 뭐가 됐어? 1이 됐어. 이런 경우는 세상에 발생할 수 없겠죠. 여기선 빵가지가 될 테니 결국 다 계산해 봤더니 전체 7가지만 나오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알겠나요? 됐어? 좋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참 좋겠구나. 열심히 잘 분류도 한번 해보고 너희가 분류한 거랑 해설이 분류한 거 이런 것도 자꾸 비교해 가면서 좀 더 효율적인 분류도 찾아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걸 전부 다 노가다를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분류해서 좀 편안하게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됐습니다. 알겠죠? 넘어가요. 그 다음 고배 법칙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뭐 이거는 뭐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보자. 이렇게 되는 순서쌍인데 이렇게 되는 순서쌍인데 이렇게 되는 순서 얘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 총 3가지. 여기는 얘가 될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 5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A가 하나 결정할 때마다 B가 5가지씩이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2개를 곱할 수밖에 없겠네. 되죠? 얘는 몇 가지? 15가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됐나요? 알겠지? 좋아요. 넘어가요. 뭐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냥 요거 한번 봐봐.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어차피 여기서 얘를 전개한다는 거는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이거 3개 중에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요거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의 항을 만들 건데 그런 짓을 다 할 거잖아. 끝까지 다 할 거잖아. 됐어? 그럼 하나를 고르는 경우에 서 3가지, 4가지, 2가지가 될 텐데 그 각각에 해당하는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이게 됩니다. 얘는 곱하기로 갈 수밖에 없겠다.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누가 하는 거라고? 너희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 생각을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뒤쪽 얘기가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 이쪽 경우의 수 파트가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초반부터 찬찬히 착실하게 그 개념을 잡아가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나요? 그럼 뒤쪽은 진짜 어렵지 않아요. 됐죠? 그다음 넘어가서 우리 약수의 개수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유형 8번까지 할 거야. 시간이 좀 빠듯하겠네. 생각보다 많네. 자, 일단은 우리 약수의 개수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다. 이거는 경우의 수 말고도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다시 한번 보자. 우리 약수의 개수 단원에서 다시 얘도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A의 M제곱, 그 다음에 B의 N제곱, 그 다음에 C의 L제곱 이런 식으로 여기서 A랑 B랑 C라고 하는 녀석은 소인수고요. 그 다음에 소수인 인수, 소수란 소리야. 그 다음에 M과 N과 L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 이렇게 뭐가 되는 소인수 분해되는 어떤 자연수가 있었어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됐어? 그랬을 때 여기는요 N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여기서는 얘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가자.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됐어요? 그 약수의 개수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M 더하기 1에다가 N 더하기 1에다가 L 더하기 1이 된다고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오케이? 보자. 일단은 요 n의 약수라고 한다면 그 녀석은 요렇게 생겼을 텐데,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걸 몇 개 가지고 있을 거고, B라고 하는 걸 몇 개 가지고 있을 거고, C라고 하는 걸 몇 개 가지고 있는 형태로 얘의 약수가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 현재.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우리가 A의 0제곱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 0제곱은 A를 하나도 안 곱한 거야.
그냥 단순히 1이었어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됐죠? 그러면 봐봐. 얘 약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상황이어야 되겠어? 여기는 요 녀석,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요 숫자가 0에서 1, 2, 댕댕댕에서 어디까지? m 중에 하나. 여기는 얘네들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얘가 약수일 게 분명하잖아.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 마찬가지죠. 여기 들어갈 숫자도 여전히 0, 1, 2, 댕댕댕에서 n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여기는 얘가 약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녀석도 어때? 0, 1, 2, 댕댕댕에서 L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약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의 약수의 모양은 항상 이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까지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모양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m개에다가 하나를 더 더한 m 더하기 1개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n에다가 0을 하나 더 포함했으니까 n 더하기 1개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요 숫자들은 여기 있는 요 l 더하기 1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l 더하기 1개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선택함과 동시에 얘도 선택할 거고 얘도 선택할 테니까 그 각각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곱해줘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얘의 약수의 개수는 m 더하기 1개, l 더하기 1개, 다시 n 더하기 1개, l 더하기 1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요거 세 개 곱한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이유를 알아야 얘들아, 이거 이유를 알아야 되게 편안한 문제들을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으면 얘를 일단 뭐 해야겠구나. 소인수 분해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럼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아 여기는 얘보다 하나 더 많은 5에다가 얘보다 하나 더 많은 2를 해가지고 얘는 10개가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봐. 그냥 단순하게 공식만 외운 친구들은 만약에 지금 똑같이 이 문제에서 얘가 아니라 48의 약수 중에서 4의 배수인 것에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그럼 갑자기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가 돼버려요. 단순하게 이 공식을 의존한다면. 그렇지 않니? 4의 배수인 걸 어떻게 골라줄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어?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얘 약수라고 하는 건 결국 2에 이렇게 그다음에 3에 이렇게 돼 있는 구조를 띌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애시당초. 근데 여기는 얘가 원래는 0, 1, 2, 3, 4 5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0, 1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니까 얘는 5 곱하기 2로 10개가 됐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4의 배수라고 한다면 4의 배수라면 2가 적어도 몇 개는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소리야. 적어도 2개는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잖아. 이해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 숫자는 2, 3, 4가 되겠죠. 2, 3, 4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 갑자기. 여기는 여전히 0과 1이 되겠지.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랑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얘는 당연히 6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만들어진 그 배경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문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쳐보자. 얘는 뭐 2의 6제곱에다가 3의 4제곱에다가 5의 2제곱이 있었어. 여기는 얘의 약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15의 배수인 약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쳐보자. 오케이? 15의 배수인 약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거는 6개가 다 괜찮은 거니까 얘는 7가지에다가 3이라고 하는 녀석은 1부터 가능하다는 소리잖아. 1부터 4까지가 가능하다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는 4가지가 될 거고 5라고 하는 건 여전히 1부터 가능하다는 소리니까 얘는 1, 2, 총 2가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 15의 배수인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응용이 가능해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약수의 개수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6분 남았어. 자, 그리고 못 끝내겠는데 이러면 다시 그다음 두 번째는 n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었다면 여기는 얘는 공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댕댕댕 해서 a의 m제곱에다가
1 더하기 b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댕댕댕 해서 b의 n제곱에다가 1 더하기 c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댕댕댕 해서 c의 l제곱까지 이렇게 계산한 걸 다 더한 결과가 약수의 총합이다라고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공식도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기는 이 다항식을 전개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얘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얘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의 항을 만들 거잖아. 근데 얘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거는 A의 뭐 제곱, A의 세제곱 이런 것 중에 하나 고른다는 소리고 얘는 B의 뭐 0제곱, B의 1제곱, B의 세제곱 이런 것 중에 하나 고른다는 소리고 여전하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럼 그렇게 골라진 하나의 항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요 녀석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서 하나를 고르고 여기서 하나를 고르고 여기서 하나를 골랐을 때 그거 가지고 세 개를 곱해서 만든 하나의 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는 요 녀석의 n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런 걸 내가 모든 경우를 다 전개를 해서 싹 다 나열을 할 거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뭐겠어? 모든 약수들을 총망라할 거예요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걔네들을 전부 다 뭐 할 거예요? 더 할 거예요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긴 얘는 이걸 전개한 결과가 n의 약수의 총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정확하게 인지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겠죠? 다시 여긴 얘를 전개했을 때 그 각각의 항들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 n의 약수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 약수의 총합은 얘를 전개한 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약수의 총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여기서 내가 A, B의 배수인 A, B의 배수인 약수의 총합이 궁금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됐어?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선택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거잖아 지금 현재. 맞아? 얘가 선택된다는 건 뭐야? A가 하나도 없어요 라는 뜻이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도 선택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라고 한다면 결국 얘를 뺀 이만큼과 이만큼을 곱한 결과가 저기는 A, B의 배수인 약수의 총합이 됩니다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응용을 할 수 있게 그 공식 자체를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 공식도 중요하지만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그 흐름이 훨씬 더 많이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약수 이런 거는 말 안 해도 되죠? 그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 구해서 걔의 약수를 구하면 공약수가 되는 거죠. 됐어?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이런 거는 우리 중딩 때 배우니? 초딩 때 배우니? 언제 배우니? 언젠가 배우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넘어가고요. 유형 5번. 유형 5번 하기 전에 우리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요거까지만 오늘 하고 마무리할게. 알겠지? 딱 요 약속한 건 있으니까 약속은 또 지켜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오버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근데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됐습니다. 좋아요. 요거 다 됐죠? 그럼 지불 방법이라고 하는 거랑 지불 금액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한번 해봅시다. 여기 그 771번 문제를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일단 첫 번째, 얘는 100원짜리가 몇 개 있대? 100원짜리가 2개 있대요. 그 다음에 50원짜리 동전이 현재 3개 있대.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이 4개 있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지불, 방법의 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첫 번째 주어져 있었어요. 됩니다. 지불 방법의 수였어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는 1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가지수가 하나도 안 낼 수도 있고 하나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3개 낼 수도 있고 4개 낼 수도 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 10원짜리가 4개가 있었으니까 이 10원짜리 가지고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당연히 몇 가지가 되겠어? 5가지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됩니다. 마찬가지죠. 50원짜리를 가지고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는 4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사실 4 더하기 1의 의미를 갖게 되고 얘는 3 더하기 1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전히 100원짜리를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될 거야. 얘도 2 더하기 1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이거 먼저 같이 한지 알겠죠? 아까 했던 약수의 개수랑 그 개념의 흐름이 논리가 완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렇죠? 더하기 1이 생긴 그 논리가 완전 똑같죠.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낸 거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전부 다 안 낸 거. 여기 있는 요 가지수 중에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낸 것 분명히 하나는 포함되어 있었을 테니까 그거 하나를 빼버린 게 지불 방법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지불 금액의 수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어때? 지불 방법과 금액 이렇게 지금 얘기에 차이가 생겼어요. 그죠? 그럼 금액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금액이라는 그 입장에서만 바라봤을 때 50원짜리를 2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를 하나 내는 건 어때? 같죠? 됐어?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 했어? 차이의 유무라고 했어요. 됐어? 그러면 지불 금액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분명히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 내는 게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반드시 엄청나게 많은 중복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됐어?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네. 그 중복을 어떻게 처리할지 감도 안 오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면 그 중복을 없앨 수 있을까? 어차피 100원짜리 한 개는 50원짜리 몇 개와 같아? 2개와 같은 거니까. 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녀석들을 뭐 해줄까? 환전을 시켜주는 거야. 100원짜리 2개를 몇으로? 50원짜리 몇 개로? 4개로 환전을 시켜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까지 합쳐서 전체 상황이 50원짜리 7개에다가 10원짜리 4개로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으로 변신을 하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은 중복되는 거 전혀 없이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불 방법의 수를 생각하면 얘는 8 곱하기 5가 될 거고 빼기 1 해주면 되겠다. 그죠? 얘가 지불 금액의 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풀어주면은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선생님 환전을 할 때 얘를 얘로 환전했잖아요. 큰 거를 작은 걸로 환전했잖아요. 그럼 작은 거를 큰 걸로 환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단위가 더 커지니까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환전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가능하긴 하거든. 가능해. 근데 만약에 여기는 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가 몇 개 있으니 50원짜리가 총 4개 있으니까 거기는 걔를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얘는 100원짜리가 몇 개 되겠어? 4개가 되겠지. 그럼 50원짜리는 빵개가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만약에 100원짜리가 4개가 됐고 10원짜리가 4개가 돼 있는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50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큰 걸로 환산을 해버리면 얘는 어때? 안 되는 거야. 그지? 안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환산을 할 때는 어떻게?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 얘는 왜 환산을 안 해요? 여기는 얘가 더 작은 단위잖아요. 얘네들 다 이쪽으로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얘가 이거 하나랑 50원짜리 하나랑 여기 있는 얘랑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니 안 하니? 안 하죠. 됐어? 중복이 나올 이유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얘는 원래가 3개였으니까 얘가 원래 3개였으니까 이거 50원짜리 2개만 있어도 얘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중복이 생길 염려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산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 중복이 생길 염려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환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얘만 환산해서 환전을 해서 요렇게 만들어주고 이걸 토대로 그냥 요렇게 문제를 풀어준다. 요렇게 생각해주면 그게 지불 금액의 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불 금액이구나 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오늘 설명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 유형 6번, 그러니까 유형 5번을 제외하고요. 유형 5번을 제외하고 유형 6번까지만 풀어오면 될 것 같아. 아니야, 미안해요. 유형 7번까지 해도 되겠다. 요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유형 8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좋을 거고 유형 7번까지만 풀어오세요. 좋습니다.